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자신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촬영 도중 실수로 살인을 자백하면서 결국 감옥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미국의 억만장자 로버트 더스트 다중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 12월 라이언 고슬링과 커스틴 던스트 주연의 영화 올 굿 싱스가 우여곡절 끝에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미국의 억만장자 로버트 더스트 주변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을 담고 있는데요. 로버트는 1982년 아내 실종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실종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됐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수십 년간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영화의 감독, 공동 각본, 제작까지 맡은 앤드루 제러키 감독은 뱀파이어 외계인, 돌연변이 등이 아닌 실존하는 인물인 로버트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줘. 나는 괴물 이야기에 쉽게 매료되곤 해요. 극단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까 궁금해서 견딜 수 없죠. 제러키 감독은 원래도 극단적 범죄와 인간 내면의 어두운 심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십 년간 의혹에 둘러싸인 부동산 재벌 3세의 이야기는 제러키 감독에게 있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매혹적인 소재였죠. 2008년 4월 2일 첫 촬영을 시작으로 2009년 여름 개봉을 목표로 후반 작업도 순조롭게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제작이 완료된 후에도 개봉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지연됐고 2010년 가을에는 더스트가 배급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초 계획보다 20개월이나 늦은 2010년 12월 말에 제한적으로 개봉했지만 흥행 성적은 처참했죠. 2천만 달러라는 예산에 비해 고작 수십만 달러대의 수익에 그쳤으며 평론가들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기대와 달리 영화가 망해서 낙담하던 시기 제로키 감독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다름 아닌 영화의 실제 주인공 로버트 본인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죠. 영화는 잘 봤습니다. 신금을 울리는 아주 좋은 작품이더군요. 라이언 고슬링 같은 좋은 배우가 나를 연기하다니 기쁜 일입니다. 당신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털어놔도 되겠지요. 혹시 나를 인터뷰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언론과 접촉을 피하던 로버트는 자신이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암시하는 내용의 영화를 만든 감독에게 예상 밖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모자라 변호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을 인터뷰해보라고까지 제안했죠. 제러키 감독은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음을 직감하고 곧바로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2011년 초에 처음 만났고 무려 3일에 걸쳐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했죠. 제러키 감독은 영화 올 굿 싱스를 준비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로버트 생애 전체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의 정황을 재조명했는데요. 감독 스스로 회고하기에 3일 동안 평소 하고 싶었던 질문을 모조리 쏟아부었다고 하죠. 로버트는 수십조 원 부동산 재벌인 조지프 더스트의 손자로 1943년 4월 12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친할아버지였던 조지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계 유대인으로 주머니에 달랑 3달러만 들고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0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봉제 공장을 차린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조지프는 봉제 공장에서 번 돈을 모조리 부동산에 쏟아부으며 지금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센트리 빌딩을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맨해튼 미드타운 곳곳에 작은 건물을 하나씩 사들이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로 거듭났습니다. 1920년대 후반 이미 부동산 자산은 수백만 달러 규모로 늘어났으며 대공황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경매 매물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은 부동산 시장의 거물이 된 인물이죠. 더스트 가문의 장손이었던 로버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1970년부터 맨해튼의 부동산을 관리했는데요. 이 시기 치과 위생사로 일하던 캐서린 맥코맥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교제 2년 만인 1973년 4월 12일 결혼식을 올리고 집안 어른들의 눈을 피해 버몬트주로 이사했죠. 당시 로버트는 부동산 재벌 가문의 후계자라는 배경을 등에업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캐서린은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 의대 진학을 준비하던 목표 지향적인 성실한 인물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다른 점에 강하게 끌렸지만 애초부터 삶의 방향이나 원하는 미래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놓여 있었는데요. 버몬트주에서 짧은 신혼생활을 즐긴 부부는 1974년 로버트의 친할아버지인 조지프가 사망하면서 억지로 뉴욕으로 소환됩니다. 이후 더스트 가문 사업에 복귀해야 했던 로버트와 의대 진학을 준비하던 캐서린 사이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서린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부부싸움 같은 게 아니었어요. 로버트는 화가 나면 캐서린에게 손찌검을 하고 폭언을 쏟아냈죠. 캐서린은 몇 년간 심한 가정폭력과 강제 유산을 경험했고 완전히 겁에 질려서 로버트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호소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캐서린이 진짜로 실종됐고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죠. 캐서린은 1982년 1월 31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로버트는 실종 당일 저녁에 캐서린과 크게 말다툼을 했으며 아내가 맨해튼에서 약속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기차역 근처에 내려 주었다고 진술했죠. 이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초동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말을 바꾸었고 캐서린의 물건이 공동거주지 근처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견되면서 타살 정황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막강한 변호인단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물고 늘어졌죠. 결국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요. 캐서린은 1987년 1월 31일자로 사망 처리됐고 로버트는 1990년경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후 로버트는 자신의 고민과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친구인 수잔 버먼과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1970년대 초 20대 후반 무렵에 뉴욕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부동산 재벌 3세였던 로버트와 라스베이거에서 이름난 범죄자 데이비드 버먼의 딸이었던 수잔은 특이한 배경을 가진 덕분에 첫 만남 때부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30년 가까이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하던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1990년대 후반 수잔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로버트에게 여러 차례 금전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2000년 12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검찰이 캐서린 실종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결정적 증언을 할 인물로 로버트의 오랜 친구 수잔이 지목됐습니다. 이 시점과 거의 맞물려 로버트가 수잔에게 5만 달러를 송금한 기록이 있는데 순수한 도움이었는지 아니면 재수사를 앞두고 입막음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끝내 밝혀낼 수 없었죠. 직후인 2000년 12월 23일 수잔이 로스앤젤러스 베레어에 있는 자택에서 뒤통수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거든요. 집안에는 침입 흔적도 없었고 기중품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잔이 평소 경계하지 않을 만한 인물이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온 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잔이 살해되고 이틀 뒤 LA 경찰국으로 한 통의 짧은 편지가 도착했죠. 발신자 이름은 없었으며 봉투 안에는 시신을 뜻하는 카데바라는 글자와 수잔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요. 정황상 로버트의 이름이 용의 선상에 오르긴 했지만 기소할 만큼의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잔 살인 사건은 2015년까지 미제로 남겨졌죠. 수잔이 사망한 뒤 언론과 검찰의 시선은 어찌되었든 로버트를 향했습니다. 증거는 잡을 수 없었지만 로버트가 너무 의심스러웠기에 기자들은 로버트를 따라다녔고 검찰도 계속해서 조사했죠. 압박이 거세지자 로버트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도망치는 삶을 선택합니다. 2000년 말 뉴욕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 텍사스 갈버스턴으로 내려가 가명으로 허름한 임대 아파트를 구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발을 쓰고 여성복을 입은 뒤 청각장애인 여성으로 신분을 위장하며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숨어 지내는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로버트가 살던 허름한 아파트 바로 옆방에 모리스 블랙이라는 71세 남성이 살고 있었는데 괴팍하고 호기심이 많은 인물로 로버트의 위장 신분과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보며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두 사람은 자주 말다툼을 벌였고 갈등이 고른 삽시간에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2001년 9월 말 여러 조각으로 토막난 블랙의 시신이 바다 위로 떠올랐죠. 경찰은 로버트의 임대 아파트에서 블랙의 혈흔 시신을 훼손하는데 사용한 톱, 시신 일부가 담겼던 비닐 등을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물증이 있었기에 로버트는 이번엔 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듯했죠. 다만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먼저 총을 겨눴습니다. 총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총이 발사됐고 그 남자는 그대로 즉사해버렸어요. 경찰에 잡히면 난 끝장이라는 생각에 시신을 토막낸 후 바다에 버렸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소 황당한 주장이었지만 로버트의 정당방위 주장은 예상외로 잘 먹혔습니다. 배심원단은 로버트가 블랙을 살해했다는 사실보다 총을 누가 먼저 잡았는지에 집중했고 검찰이 블랙이 먼저 총을 겨누고 위협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정당방위였다는 로버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요. 로버트는 스스로 인정한 시신 훼손 혐의, 증거은닉,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 짧은 기간 복역한 후 다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후 로버트는 수십 년 전 발생한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또 한 번 지목됩니다.
2021년 버몬트주 머들버리에서 18세 대학생 린다 슈츠가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마지막 목격 장소는 학교 근처의 작은 식료품점이었으며 가게를 나온 이후 호련히 자취를 감췄죠. 당시 로버트는 해당 지역에서 건강식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가게 근처에서 린다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사팀이 다시 사건을 주목하게 됐지만 결론적으로 린다 슈츠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끝내 나오지 않았죠. 린다 슈츠 실종 사건 역시 증거 부족으로 종결되면서 로버트는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재벌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체러키 감독은 약 40년간 로버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의문스러운 사건에 대한 자료와 로버트 본인의 인터뷰 영상을 바탕으로 실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비록 영화는 실패했지만 다큐멘터리는 영화만큼 제작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어쩌면 다큐가 더 흥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2015년 미국 HBO 채널을 통해 방영된 6부작 다큐멘터리 더 징크스 로버트 더스트의 삶과 죽음들이죠. 제작진은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주요 증거들을 발견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더욱 다가섰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비벌리 필츠였죠. 2000년에 발생한 수잔 사건 당시 범인이 경찰 앞으로 익명의 편지를 보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살해당한 수잔의 의붓아들이 의미심장한 제보를 해왔죠. 1999년 로버트가 수잔에게 보냈던 편지 봉투의 필체와 2000년 수잔 살해 직후 익명으로 경찰에 보내진 편지의 글씨체가 완전히 똑같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글씨체는 물론 두 편지 모두 비벌리힐스의 철자를 잘못 적었죠. 우연이라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제러키 감독은 2012년경 로버트와의 추가 인터뷰 자리에서 확보한 필체 분석 자료를 나란히 제시했죠.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작성한 글과 살인범의 쪽지를 마주한 로버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두 글 모두 내가 쓴 것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닌 의혹에 대해 수십 년간 일관되게 부인만 하던 로버트의 포커페이스가 깨진 결정적 순간이었죠. 인터뷰 직후 긴장이 극에 달한 로버트는 잠시 촬영을 중단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옷에 마이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이것이 바로 훗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내가 다 죽였지 발언입니다. 인터뷰 당시 충격적인 자백이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제러키 감독은 몇 달 뒤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마무리하기 위해 확보한 모든 자료를 훑어보던 중 해당 음성을 발견했습니다. 필체가 같은 편지와 자백 음성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가지나 수집되자 제작진은 이를 곧장 사법당국에 제출했죠. 실제로 LA 경찰과 검찰은 다큐 제작진이 건넨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오랜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범인을 법정에 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러키 감독의 6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 더 징크스는 2015년 2월부터 6주간 순차 방영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최종의 방송을 앞둔 시점에 로버트가 전격 체포되는 극적인 전개가 펼쳐졌습니다. 2015년 3월 14일 미국 수사당국은 마지막 에피소드가 공개되기 불과 하루 전 그동안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더스트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로버트는 끝까지 가명을 쓰며 도피를 이어가다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호텔 로비에서 FBI에게 붙잡혔는데 체포 당시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위장용 라텍스 가면을 쓰고 있었으며 권총과 현금 다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되죠. 체포 직후 로버트는 로스앤젤러스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고 수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캘리포니아 벨시몬 단은 2021년 9월 수잔 살해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은 더스트가 오래전 캐슬린 맥코맥 실종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범원을 살해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로버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죠. 오랫동안 다중 살인 혐의를 받았던 백만장자가 자신이 한 인터뷰 내용에 의해 드디어 덜미가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고 당시 로버트는 이미 78세의 고령이었죠. 재판이 끝난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완치시설과 병원을 오가며 지내게 됩니다. 고령과 지병으로 이미 쇠약해진 상태라 사실상 형기를 감당할 수 없는 몸이었죠.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은 됐지만 사실상 당사자에게 죗값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로버트는 법정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지 단 4개월 만인 2022년 1월 10일 캘리포니아 세노킨 교정의료시설에서 생을 마감했죠. 사실상 의심스러운 사건들도 전부 로버트의 수행이 맞았다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역사의 아내, 친구, 이웃을 모두 죽인 살인마로 기록된 뉴욕 부동산 재벌 로버트 더스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